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시노시스와 함께 작품에 대한 분석으로 2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할리우드에서는 헬시저라는 대작이 제작 중입니다. 그러나 클라이막스 씬을 앞둔 시점에서 주연 배우인 베어드 휘트록이라는 남자가 납치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다음날 영화사의 핵심 간부인 에디의 앞으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렇죠. 베어드 휘트록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니까 10만 달러를 준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라 라는 요 뒤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에디는 언론과 대중들의 이목을 피한 상태에서 베어드 휘트록을 어떻게든 구출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작년에 처음 보고 굉장히 머릿속이 좀 복잡했습니다. 에디의 첫 장면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내가 담배를 금연하기로 했는데 못 끊었다. 그거를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데 뭐 필 수도 있지. 그럼 다시 끊겠다고 마음 먹고 하면 되는 건데 남대없이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나삽 하나씩 빠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조지 클루니가 맡은 베어 휘트록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자들한테 끌려갔는데 오히려 그들을 찬양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이 맡은 다이애나 모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에디가 어떻게든 수습을 하잖아. 그리고 애를 낳고 그것을 재입양한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꾸미고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인물이 호비 도일 역할을 맡은 올드 앨런 라이크 같은데 이 친구는 또 연기를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되게 배침이 넘치게 하는데 또 사실 알고 보면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순수한 청년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나 모자란 인물들이 잔뜩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하나로 뭉쳐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걸 해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이야기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거는 조시 브롤린이 맡은 에디 매닉스죠. 네. 이 사람이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쵸.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통제하고 있죠.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타가 조지 클루니가 맡은 베어드 휘트록. 네. 이 사람이 헬시저의 주연이죠. 그쵸. 네.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납치가 되는 거고 그거를 수습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스칼렛 조한슨이 맡은 다이애나 모란이라든지 올드 앨런 라이크가 맡은 호비 도일이라든지 모자란 배우들, 관리가 필요한 배우들이 에디 매닝스의 속을 썩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틸다 스윈튼이 맡은 언론사 기자가 계속 영화사의 속사정을 탐구하면서 위험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그쵸. 그 와중에 영화 제작도 관리해야 되고 뭐 편집도 감독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지. 거기다 가정도 있어요. 그 난관 속에서 이 남자가 어떤 타겟책을 내놓으면서 영화를 이끌어 나가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일단 배경이 되는 거는 1950년대 할리우드죠. 이때는 헐리우드의 끝물이죠. 원래 할리우드는 스튜디오 시스템의 본산이었거든. 여기서 스튜디오 시스템이라는 거는 제작과 배급, 상영 이 모든 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던 시대였던 거지. 스튜디오에서 영화사의 지시를 받아서 영화를 만들고 그것이 영화사 소유의 극장에 걸리고 그래서 그 수익으로 또 영화를 계속 만들고 그렇죠. 스튜디오 하나에서 1년 동안에 수십 편의 영화를 똑같은 스태프들이 만드는 영화 공장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성기가 막 내리막을 걸을 즈음이죠. 왜냐면은 이 수직 계열화가 깨졌거든. 한 영화사가 배급사, 제작사 그리고 극장 체인 이거를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다 분리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스튜디오 시스템이 이제 유지하기가 힘든 거지. 거기다가 이제는 TV가 도입될 시점이야. 경쟁해야 돼 TV랑. 거기다가 한편으로는 또 정치적인 압박도 있어. 메카시즘의 시대라서 누가 언제 빨갱이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인 거지. 그쵸. 여러 가지 난관이 이렇게 산적한 배경이라는 것도 주인공인 에디의 상황과 굉장히 잘 맞닿아 있는 거지. 그 지점에서 영화가 시작한다는 걸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근데 에디가 사실 이것을 다 풀어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 좋은 자리에 스카우트 제이도 오잖아요 지금. 로키드 마틴 항공사로 갈 수 있어. 그쵸. 영화사 따위가 아니라. 그쵸. 지금 말했듯이 황금기는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배우들을 수습하기에는 나의 24시간은 너무나도 모자라고 헐리우드를 도망갈 수 있는 더 멋진 찬란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이곳에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 처리해야 될 일이 헬시저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당시에 그 주요 장르 중 하나였던 로마 시대극 이것이 제시가 되죠. 그리고
이때 패러디되는 게 배너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제시되는 게 수중극 장르가 있어. 싱크로나이즈. 네. 이 디아나 모란이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일하고 있는. 근데 여기는 또 어두운 속사정이 있지. 대중들에게는 순결한 스타지만 정작 비하인드에서는 문란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이미 애까지 임신한 상태거든. 그쵸.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입양하는 식으로 꾸미는 계획이 진행 중인 거고. 네. 참고로 디아나 모란은 에서 윌리엄스라는 배우를 모델로 하고 있죠. 또 제시되는 장르는 뮤지컬이지. 50년대에 또 핵심적인 장르하면 뮤지컬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켈리 같은 배우들이 담당했던 탭댄스 이런 것들이 또 제시가 되지. 채닝 테이텀이 맡은 군니 같은 배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변두리에는 또 언론사 기자들도 존재하지. 그리고 또 하필 기자가 또 쌍둥이야. 틸다 스윈튼이 1인 2역을 했죠. 네. 여기에 또 곁다리로 등장하는 게 코버 도일과 카를로타 발데스 같은 배우들이지. 여기서 또 카를로타 발데스는 저희가 영화 현기증을 다루면서 네. 언급했던 그 카를로타에서 따온 거죠. 초상화의 여성 이름이 카를로타지. 네. 이런 식으로 50년대 할리우드 영화 산업을 계속 다루면서 그 당시에 있던 작품들이나 배우들이나 실존 인물들을 소스로 써먹죠. 그리고 패러디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에디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유머러스하게 만들죠. 히오스 같은 거네. 히오스. 실존했던 인물들 다 데려다 놓고 짬뽕 시켜서 팬픽처럼 이야기 꾸며놓은 거잖아. 이 무수히 많은 그 50년대 헐리우드 영화 장르 중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제목인 헬 시저 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이거는 로마 시대극이면서 동시에 성서물이잖아. 그쵸. 당시에 유행했던. 네. 그리고 코언 형제는 유태인 출신이고 이전 작품들부터 종교적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들어 왔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성서문을 극단적으로 패러디하는 게 가장 그 주축이 되는 스토리 라인이지. 애초에 시작부터가 헬 시절 1차 편집본을 에디가 감상하고 개선점을 찾는 장면부터 시작하잖아. 네. 그리고 오프닝에서는 에디의 고해성사로 시작하고. 네. 종교적인 코드 중에 하나가 또 헬시저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종교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려고 4명의 종교학자들이랄까? 그 사람들이랑 또 대화하는 장면도 또 있어요. 한 명은 카톨릭 신부고, 한 명은 개신교 목사고, 한 명은 그리스 정교의 신부고, 또 한 명은 유태교 랍비지.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와 관련된 종교인들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 헬시저라는 작품이 종교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평가를 부탁하는 신이 있지. 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게 대화들이 다 겉돈단 말이야. 네. 이 헬시저가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감정해줘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하고, 이 주연 배우가 외모가 좋네 어쩌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예수는 신이 아니니까 괜찮네, 아니 예수가 왜 신이 아니야 개소리하지 마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말 달리는 씨는 어색하다 뭐 이런다든지. 그런 기독교 기반의 이야기를 많이 접한 사람이라면 익숙한 이야기들을 비틀어서 유머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긴 거는 이 씬이 있기 전에 에디가 1차 편집본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네. 성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장면이 나와요. 헬시저의 전개를 보면은 헬시저의 주인공을 맡고 있는 베어드 히트록이 로마 장군이잖아. 그쵸.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파견이 된단 말이야. 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지. 이 사람이 예수의 탄생 즈음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건 성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한 이후에 신을 영접한 사람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성서적으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장면을 집어넣어놨어. 그에 대한 대본은 이미 이 종교인들이 검토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오류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성서 쥐뿔도 모르는 각계각층의 종교인들이 헛소리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까대는 거지. 그리고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게 사회주의 이야기지. 네. 주연 배우인 베어드 히트록이 공산주의 그룹에게 납치 아닌 납치를 당하잖아. 네. 그래서 그들과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급혁명 이야기도 하고 변증법적 유물론 이야기도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하지. 근데 그 중에 결국 알맹이는 없거든.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게 베어드 히트록이 그러면 너네 날 통해서 몸값을 받아내려는 거냐? 라고 하는데 그건 몸값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페이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베어드 히트록이 그러면 나에게도 지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 때문에 받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근데 이 사회주의자 그룹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너의 유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돈인데 네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초에 이 유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우리는 돈이 아닌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돈이 아닌 경제 이야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치.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인 거지. 그리고 그때 베너드 히트록이 반박을 하면서 난 이거를 그러면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대우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회주의자 그룹이 너만 우리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너의 약점을 쥐고 있어. 독수리 날개라는 영화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고 그게 너의 약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때 깍깍깍 하면서 독수리 우는 소리가 또 들리지. 이런 식으로 이 사회주의자 그룹과 베어드 히트록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화들의 덧없음, 블랙조크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네.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로 연결이 돼야지. 베어드 히트록이 유괴 아닌 유괴로부터 영화사로 돌아와서 에디하고 대면하는 씬이 있잖아. 그쵸. 그때 공산주의자 그룹에게 학습을 받고 와서 이런저런 공산주의 이론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영화 산업은 자본주의의 음모고 개수작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그때 에디가 베어드 히트록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려버린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그때 베어드 히트록이 에디를 아래에서 위로 경악하면서 쳐다보지. 네. 근데 그게 무슨 표정이냐면은 이 베어드 히트록이 나중에 헬시저 클라이막스 씬을 찍으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표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에디가 예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부분을 내가 눈치를 못 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나는 믿음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 에디도 본인이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는 거잖아. 담배 금연을 못하고 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보면 믿음의 차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베어드 히트록이 많은 이론을 들으면서도 믿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하다고 믿게 되는 거잖아. 헬시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못 떠올리잖아. 하필이면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치. 분명히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믿는 사람들과 종교에서도 이렇게 갈리는 이론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유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얘기한 따귀를 맞으면서도 위를 쳐다보는 장면이 맞닿는다는 거를 내가 지금 알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소재로 활용되는 사회주의든 기독교든 영화 산업이든 자본주의든 다 실체 없는 알맹이의 반복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서 그거를 유머로 쓰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방금 말했듯이 에디는 예수하고 대응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영화 시작부터 그랬어. 고해성사하잖아. 그치. 마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처럼. 그리고 에디의 역할은 뭐야? 이 영화사를 꾸려 나가야 되는 역할이야. 스카웃 유혹이 있지만, 그러네.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스카웃의 유혹이 있지만 난 이 영화사를 이끌어 나가야 돼. 왜냐하면은 나에게는 어린 양들이 있거든. 구원해줘야 돼. 그런 거구나. 내가 없으면은 임신한 사실이 폭로돼서 스캔들이 일어날 거고 공산주의자들에게 납치된 거 까발려져가지고 개판될 거고. 그치. 아예 소속 배우 중에 한 명은 빨갱이야. 진짜로 소련 간첩이었어. 완전 개판인 거지. 정말 죄인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세리 같은 존재들인 거지. 그치. 뭐 사케오라든지 이런 개판인 상황 속에서 신이 돼야 되는 존재란 말이야. 에디라는 사람은.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 거지. 나 그런 비율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보면은 호비 도일 역할 맡은 올드 앨런 라이크한테만 유일하게 주연 배우가 납치가 됐다. 그러면서 막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호비 도일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감독이 무언가 연기를 요구할 때도 그대로 하라니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제자반 학생인 거지. 그치. 굉장히 충직하고 믿음 강한 제자 수련. 그런 학생처럼 보이고 마지막쯤 왔을 때 보면은 돈가방을 들고 있는 체인 테이터를 보면서 용감무쌍하게 나서잖아.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예수를 따르는 용감한 제자 무리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에디를 예수에 대응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다면 기가 막힌 게 사실 비기독교인들이 이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해요.
아니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신이 그냥 자신을 맹종하게 만들든지 왜 우리에게 굳이 자유의지니 뭐니 줘가지고 자기가 책임도 안 지고 우리 죄인으로 규정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그쵸. 그러면서 자신에게 경배를 바치기를 왜 원하느냐. 뭐 신이 그렇게 완벽한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 맞아요. 비신자들이. 네. 근데 이 영화에서 그 지점을 바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 보면은 기독교의 신이 자신을 경배하는 인간들의 신앙을 원하듯이 에디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구한단 말이야. 이 영화판에서. 에디 없어도 어떻게든 이 판은 굴러갈 거긴 굴러갈 거야. 물론 개판이 나기는 하겠지. 굴러가긴 가지.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냐 하면 꼭 그건 아니거든. 다른 경영인이 또 오면 되는 거잖아. 맞아. 대체 가능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영화판을 짊어지고 가는 건 뭐야? 앞서 말했듯이 이건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거든.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 어린 양들이 목자를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목자가 어린 양을 필요로 하는 거지. 자신을 숭배해주고 자신에게 경배를 바쳐주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할 만한 거리가 될 법한 것들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기독교를 존나 신나하게 까고 있는 거지. 영화의 주인공인 에디를 까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네. 우매한 양들과 어리석인 무리들이 신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신이 얘네를 필요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참 웃기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거 자체가 영화라는 거지. 이 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체계인 거잖아. 그치. 사람들이 믿기에 신이 존재하는 거고 맞아. 신은 또 믿음을 요구하잖아. 근데 영화라는 것 자체도 가만 보면은 믿음의 체계도 유지되는 거거든. 헬 시절의 마지막 씬에서 그 휘트록이 장엄한 대사를 읊을 때 영화에서 스태프 한 명 한 명을 비춰줘. 마치 이 영화의 신성이 이뤄질 것을 염원하는 신도들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신도들처럼 스태프들이 마지막 대사가 무사히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 영화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잖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뭔가 신성함을 부여하고 절대성을 부여하고 이렇지만 이 내부는 사실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지. 마쿠에서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 대중들에게는 최고의 스타지만 사실은 속빈 강정인 배우들 히트록에는 스타도 있고 남들은 최고의 서북 스타인 줄 알지만 알고 보니까 제대로 드라마 대사 하나 처리 못하는 그런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에디가 최대한 자신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고해성사를 해가면서 일처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더러운 애들이란 말이야. 따져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 영화판은 사실 굴러가고 있다는 거지. 그 스크린에 뭐가 걸리든 간에 이것이 촬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지. 이 영화에서 보면은 영화 안의 영화들을 묘사할 때 그 씬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 항상 외부 테두리를 보여줘. 이것이 영화 안에 있는 영화일 뿐이지 이 영화 자체로서 절대적이고 투명한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듯이 이것은 픽션 속의 픽션일 뿐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듯이 그런 식으로 이 영화라는 실체 그리고 코언 형제가 만든 헬시저라는 영화 자체도 사실은 알맹이 없이 관객들의 믿음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영화라는 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 그것을 한층 강화시키는 게 내레이터지. 내레이터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에디의 주변에서는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전히 우리의 에디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맞아. 마치 이 모든 추잡하고 혼탁한 현실의 일들 속에서도 영화만큼은 순수하다는 사람들의 통념을 비꼬는 듯이 그러면서 이 헬시저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지. 난 지금 사실 영화보다 너의 얘기가 더 재밌어. 아니 그렇다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숨겨진 뜻들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힘들었을까? 그거는 영화가 잘못 만든 거 아닌가? 사실 너가 해석해서 아 그런 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 나도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평론가 사람들의 리뷰를 읽어봤지만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못 봤거든 진짜로. 근데 너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대중이 한 100명 있다 치면은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90% 80%가 이해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영화가 헐건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벨라타르의 사탄탱고 같은 영화는 쓰레기 영화지.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흥행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오락 영화를 표방하긴 하는데 이해 못할 코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지. 계층을 나눈 게 아니까 이해할 사람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뭐
유머도 그렇고 코미디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긴 하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라는 체계가 굴러가는 것 자체도 그 영화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영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만든 감독의 의도 속에서 이 모든 체계가 굴러가는 거잖아. 마치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것처럼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코언 형제 본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거든. 맞아. 왜냐면 코언 형제가 신이잖아 이 영화에. 그치. 이 영화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천둥을 치게 만들고 번개를 치게 만들고 독수리 소리를 집어넣고 조지 클루니의 그 벙찐 표정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한 신이 코언 형제잖아. 그리고 그 코언 형제라는 존재도 믿음으로서만 성립되는 존재인 거고 코언 형제의 작품을 보고 듣고 즐기는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존재인 거지. 감독과 관객 사이의 그런 술래잡기, 진실 게임 이런 것들을 그냥 재밌게 만든 작품으로서 굉장히 흥미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언 형제가 그러니까 관객들 데리고 장난친 영화이기도 한 거지. 마치 신이 인간들을 가지고 유희를 즐긴 것처럼. 근데 나는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드는 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굳이 할리우드의 50년대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거는 영화 중에 정당화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 에디가 휘트록이 납치된 다음에 메시지를 받잖아. 우리가 납치했다고 10만 달러 준비하라고. 그때 우리는 미래다 라고 써져 있거든. 맞아. 그게 결국은 이 영화가 왜 50년대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미래다는 중의적인 의미지. 여기서 미래, 퓨처는 사회주의자 그룹을 지칭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2010년대의 우리 그리고 2010년대의 코언 형제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 코언 형제가 납치를 하고 협박문을 보낸 거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네. 스칼렛 요한슨이 입양을 할 때 보면은 이 사실은 2015년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2015년에는 이 할리우드의 비밀 같은 것들이 쏙쏙 드러난 거잖아. 물론 유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부자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생각하면은 이 50년대 일련의 사건들이 절대적이었을 거잖아. 우리는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사건들,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객관을 잘 못하잖아. 그치. 절대적이지 현재는. 나중 가서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고 다른 시각에서 조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 50년대 시점에선 그게 불가능하잖아. 하지만 2010년대 퓨처의 시점에선 가능한 거지 그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당시의 맥락들을 가지고 재구성하고 장난질을 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헬시라는 영화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일종의 관객이면서 동시에 배우라는 거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를 배경으로 한 거는 여타의 관객들한테는 진입장벽을 두는 것 같기도 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맥락 없이 튀어나와 버리는 뮤지컬 씬이라든지 수중 발레 씬이라든지 서부극이라든지 영화의 주제인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낯선 문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50년대 배경으로 함으로써 가져가는 리스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뭐 작품 하나 보는데 2시간도 채 안 걸리잖아. 뭐 작품 만드는데 수천 시간 걸리는데 뭐 그거 한두 시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뭐 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이게 내가 어느 쪽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되는 거지? 라고 혼란스러울 정도로 영화 보기 어려웠고 두 번째 보니까 살짝 윤곽이 드러나긴 했는데 나만의 해석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영화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흔히 이야기하는 조엘 코엔이 50년대 황금기를 표현하고 얼마나 영화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에디라고 하는 주인공이 조엘 코엔이 생각하는 감독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든지 사회주의 이론 같은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만들어지고 그 이미지를 믿고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 삶의 도피처가 되는 것 안식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 이 뒤에 엄청나게 수많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뭔 얘기야 이러면서 한 3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스미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내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3.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50년대 헐리우드의 황금기가 익숙하지 않은 관객이라면
확실히 보는 데 있어서 낯선 소재로 다가왔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영화는 결국 영화 바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영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리얼로 받아들이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황해에서 하정우가 도망다니는 장면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뭐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고 그러지. 근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정우라는 연기자가 배역을 맡아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도망다니는 장면을 찍은 것 뿐이야. 그치. 사실 까놓고 보면은. 그치.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알맞게 맥락 파악하기 쉽게 편집을 해놨을 뿐이고 사실 실체를 까보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야. 그게 리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건 오로지 우리의 믿음 뿐이지.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만 구성이 되는 것 뿐이고 사실은 영화 바깥에 있는 것들이 그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마치 신이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듯이 배우에는 영화 감독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점에서 영화의 신성을 벗겨내는 영화. 마치 예수의 신성을 벗겨내고 이 영화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영화 자체의 그런 신성성을 배격시켜 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 영화 안엔 진짜 알맹이로 있는 게 뭐냐? 자식도 없다. 우리의 믿음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나. 그러면서 영화라는 것 자체가 현실과 교차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씬이 에디가 편집자인 칼훈과 영화 필름을 편집하는 장면이지. 그 점에서 보면은 편집본을 상영을 하던 도중에 스카프가 필름으로 말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목을 조르게 되는 그런 씬이 있지. 그걸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스카프가 그렇게 끼어 들어가기 전까지 영화는 그냥 영화였을 뿐이야. 순수한 게 검토의 대상이었을 뿐이지. 마치 우리가 프랜차이즈 영화를 보고 와서 아이언맨 멋있었다, 스파이더맨 뭐 간지난다 뭐 이런 토론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위화감을 던져주는 거지. 영화 외부에 있던 존재가 개입하는 거지. 스카프라는. 마치 영화로부터 현실이 완전히 떨어져 갈 수 없다는 것처럼. 사실은 영화 바깥의 것들이 계속 영화 안에 흔든다는 것처럼.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잘 집약하지 않았나. 그때 보면은 에디하고 에디의 옆에 있던 비서가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난단 말이야. 근데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 뭐가 있냐면은 멀리서 건물을 비춰줘. 그리고 건물에는 비홀드라고 적혀있어. 비홀드? 보다 이거지. 그러면서 내레이터가 장엄한 대사를 읽지. 뭐 영원히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희망찬 메시지로 끝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막상 강조하고 있는 거는 비홀드지. 보라고. 뭘 보라는 거냐면은 결국은 영화 바깥을 보라는 거지. 이 영화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영화 안에 있는 것만을 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볼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결국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잖아. 그 점에서 굉장히 마지막에 잘 집약을 하고 끝내지 않았나. 그럼 영화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지. 영화를 보면서 마치 투사가 흔드는 천조각만 바라보는 소처럼 되지 말고 그 너머에 진짜 있는 게 뭔지 이 영화를 흔들고 있는 존재가 뭔지 이 영화를 흔든다는 행위 자체가 뭔지 그것을 비홀드 해야 된다는 거지. 비유가 참 적절합니다. 네. 마치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는 조지 클루니 얼굴처럼 멍청하게 바라보지 말고 신성을 벗겨내고 보라는 거지 영화에서. 그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영화 멍청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네. 그치. 그 사이에서 어떤 꼭조각시 노름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놀이를 즐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돌아보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좀 더 주체적으로. 평점은 4점 정도 주고 싶고요. 코언 형제의 작품 중에서 뭐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작품은 유의미한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미처 언급하지 못했는데 좀 디테일한 유머 코드를 좀 짚고 끝내자면은 사회주의자 그룹이 기르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뭐냐면 엥겔스예요.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완성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준 파트너죠. 그래서 자본론의 초고를 아예 편집하기도 한 그거를 개새끼 이름에다 붙였죠. 근데 이게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은 사회주의자 그룹이 휘트록의 몸값으로 받아낸 10만 달러를 소련 정보원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개새끼가 잠수함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그 개새끼 살리려다가 돈을 물속에 풍덩 빠뜨리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엥겔스가 자본을 이겼다 이거 아니야.
공산주의의 대부인 엥겔스가 자본을 눌렀어. 돈을 쓰레기로 만들었어. 이게 얼마나 웃겨. 혁명한 거지. 사실 이쯤 되면 나는 계층 개그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나는 사실 그냥 개새끼 하나 받느라 저거 돈 다 허탕 쳤구나 이러면서 블랙 유머로 봤는데 자본주의가 엥겔스 당한 거야. 그 엥겔스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아 죄송한데 여기까지 오면 난 계층 개그야. 그리고 또 재밌는 코드도 꼽고 싶은 게 이 영화가 꼬리잡기 노름이라는 거지. 자기 꼬리를 빙빙 돌면서 잡으려고 애쓰는 강아지처럼 마치 엥겔스처럼 엥겔스 강아지. 보면은 휘트록은 뭐야? 자기 몸값을 받아내는 사람이야. 그치. 그리고 디에나 모다는 뭐야? 자기 애를 입양하는 사람이야. 빙빙 돌잖아. 그리고 영화라는 거 자체가 사실 빙빙 도는 이야기잖아. 마치 천년여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화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결국 던져보면은 영화 그 자체거든. 딱히 실체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결국은 영화라는 테두리 내에서 빙빙 도는 이야기 자체가 영화인 거잖아. 그것도 코원 형제는 정말 영화 만든 사람들이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영화 자체를 존나 까고 노는 거지. 영화인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유머 코드들.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는 요소이지 않았나. 네. 참 방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참 유머 코드가 이해하지 못하면 웃을 수 없는 유머 코드들이 좀 있어서 좀 저한테 좀 어려웠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홍상수랑은 다르게 홍상수는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 찍어내면서 그런 재미를 가져갔다 치면은 이 영화는 완벽하게 그런 코드들을 다 집약시켜 놓고선 유머를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 배우들도 정말 나름의 해석을 하긴 했겠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뭐 상대성 이론을 이해 못한다고 상대성 이론이 나쁜 건 아니잖아. 아 그쵸. 뭐 그런 거지 뭐. 네. 하여튼 자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는 헬시저이고 제가 7월 초에 독일로 놀러 갑니다. 그때 베를린 영화제 장소도 가면서 구경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 그 덕분에 2주 동안 저희가 휴식기를 갖습니다. 네. 2주 후에 더 좋은 컨텐츠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